비트코인이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무서우실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나,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사람 심리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역대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왜 지금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은 조용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이 작년 10월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한 개에 2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가격은 9천만 원 근처인데 고점에서 거의 절반이 날아갔죠. 지금 시장에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수치고 이 숫자가 지금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무너지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지난 6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 분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첫 번째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요. 여기서 바닥이라는 말이 조금 반가운 말이죠.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상승할 자리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같은 분석가가 바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다. 앞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라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닥 신호가 나왔다면서 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분석가가 본 거는 하나의 지표였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는 겁니다. 이 값이 높으면은 아직 대부분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길 사람이 많으니까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값이 낮아지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웬만큼 다 팔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과거의 바닥을 만드는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첫 번째 바닥 신호라고 부른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 분석가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1년 평균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꺾여야지 진짜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호는 켜졌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신호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을 역대급으로 사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6월 말에 나온 데이터예요.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값이 오르든 내리든 잘 팔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역사상 가장 많아졌고요. 개수로 따져보면 1470만 개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틴 사람들의 물량이 늘어날 때가 대체로 시장 바닥 근처였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 한 비트코인 회사의 대표는 이걸 두고 이번 바닥이 예전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물량을 세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곳은 1470만 개라고 하고요. 또 다른 곳은 1600만 개라고 합니다. 거의 200만 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걸 보고도 세는 방식이 다르면은 숫자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체인 숫자 하나를 보실 때도 누가 어떻게 셌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도 중요한 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세든지 간에 오랜 시간 버틴 사람들의 물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고 있다. 이 사실만큼은 똑같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지금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 물량은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매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매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에 답이 되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쪽은 대부분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가격이 무섭다 보니까 급격하게 거래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사모으는 쪽은 오랜 시간 버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그림이 확 바뀝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망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겁먹은 사람들이 헐값에 던지면서 손절하고 도망가고 있고 그걸 오래 버틴 사람들이 오히려 주워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대 최대 물량이라는 숫자들, 그게 바로 이 주인의 교체였다는 증거입니다. 가격이 한 칸 한 칸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겁먹은 손에서 버틸 수 있는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분석가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바닥 신호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다리던 신호가 방금 켜졌더라고요. 2016년 이후로 모든 바닥을 마친 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주 정도는 계속해서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편안했다면 이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곱씹어보면 조금 소름이 돋죠. 이 신호가 맞을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이 매수하기 무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겁먹고 던질 때만 이 신호가 켜지니까요. 반대로 매수하는 게 편해지는 순간에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뒤겠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무서움들이 신호를 피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호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오랜 시간 버티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잘 안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보통 다음 상승장이 와야지 그때 팝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사모으는 만큼의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잠기고 있다는 뜻인 거고, 사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게 티가 안 나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사려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을 때 시장에 남은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은 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루하고 아픈 구간들이 사실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거고, 사모으는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하게 쌓아 올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걸 정리드리자면요. 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바로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더 흔들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상승한다고 보는 쪽, 그리고 더 하락한다고 보는 쪽,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 있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두 쪽 전부 다 결국에 바닥은 온다는 데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강세를 보는 대표적인 사람도 바닥이 예전보다 빨리 온다라고 했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진 않았죠. 반대로 더 하락한다고 보는 쪽도 올해 가을쯤이면은 6천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 자체가 방향성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저렴해질 때까지 비트코인이 아플 거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자리도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던 중요한 선 하나를 아래로 뚫어버렸죠. 그 아래 지지선으로 8천만 원대가 꼽히고, 거기가 깨지면 7천만 원대 중반이 그 다음 자리로 꼽힙니다. 이 자리들이 버티느냐 깨지느냐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왔나,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이 정확한 최저점을 딱 맞추려고 애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지금 이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조용히 사모으는 구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게 핵심이겠죠.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겁먹은 손에서 버티는 손으로 코인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오랜 시간 버틴 사람들의 물량이 사상 최대치라는 건요, 그만큼 시장에 남은 비트코인이 잠기고 있다는 뜻이겠고, 다만 바닥 신호는 켜졌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으니까요. 이 바닥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다지면서 온다는 거,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죠. 이 겁먹은 사람들이 던진 비트코인을 지금 조용하게 받아 담는 그 오래 버틴 사람들, 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거나 전망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점은 이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원칙들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겁니다. 리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요, 한 가지 종목만 바라보다 보면은 지금처럼 다른 코인들 움직이는 흐름들, 이거를 못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요,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XRP는 분할로서 모아가고 있는, 그리고 알트는 단기 대응에 대해서 병행하고 있는 이유도요,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춘 전략이기 때문이겠고, 시장을 내 생각에 대해서 맞추기보다도 시장 흐름에 맞춰가는 습관이 훨씬 더 좋은 수익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요, 코인은 거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팔려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죠. 올해 최저가를 찍은 바로 그 시기에 바이낸스랑 업비트에서 리플 2억 2,800만 개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도 진짜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빗썸에서는 오히려 거의 한 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상한 움직임이 도대체 무슨 뜻인 건지 데이터로서 하나씩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지금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까지 밀렸었고요. 물론 지금 다소 반등 중에 있긴 하지만요, 연초랑 비교했을 때 거의 43%가량 빠졌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계좌 열어보기가 정말 무서운 시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만 보시면 다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코인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 기록을 열어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찍힌 기록을 추적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요. 이 분석가 아마르 타하가 최근에 숫자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보관 중에 있는 리플이 5월 중순 27억 개에서 최근 26억 개까지 줄었다는 건데요. 한 6%가량이 사라진 상황이고, 지난 3월달 이후에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65억 개에서 이달 초 64억 개까지 빠졌는데 한 5,800만 개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을 합쳐보면은 2억 2,800만 개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소 보유량이 뭐냐? 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마트 진열대에 놓인 물건과도 똑같습니다. 누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팔릴 수 있는 물량인 거고, 반대로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코인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열대에서 물건이 2억 개 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점 기억나시죠? 바로 빗썸입니다. 같은 기간 빗썸의 리플 보유량은 18억 개로서 거의 그대로였는데요. 빠져나간 수량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게 시장 전체가 무서워가지고 코인을 빼는 분위기라면 빗썸에서도 똑같이 빠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빗썸은 오히려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움직임이 분위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특정된 선택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 선택이 하필 딱 두 곳, 전 세계에서 리플 거래가 가장 활발한 바이낸스, 그리고 세계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복원하고 있는 업비트에서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래소가 어디냐? 바이낸스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한 곳에 64억 개가 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풀린 리플 XRP 전체가 620억 개니까요. 유통량의 10분의 1이 업비트 금고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바이낸스의 2배가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 창고에서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리플 수급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코인을 빼간 게 도대체 누구냐? 단서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출금 횟수예요. 바이낸스에서 6월 17일부터 7일 연속으로 코인을 빼가는 출금 건수가 지원하는 입금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출금이 이렇게 오래 우세했던 거는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2월 23일에는 일주일 기준으로 출금 비중이 53%까지도 올라갔는데 2024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코인 개수가 아니라 거래 건수를 세고 있는데요. 택배로 치자면 상자 크기가 아니라 상자 개수를 세는 거고, 그러니까 큰손 한 명이 왕창 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코인을 챙겨서 나갔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서는 반대로 큰손, 그러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90일 평균으로 보면 고래 지갑들은 하루에 500만 개씩 리플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었죠. 파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개미들은 건수로서, 고래들은 물량으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로서 쟀는데 둘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기던 바로 그 시점에 리플 네트워크에는 하루 4,900개 정도의 새 지갑이 만들어지면서 최다 기록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주소 숫자가 2주 만에 72%나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평소 폭락장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드려보면요. 가격은 바닥인데 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나가고 고래는 모으고 새 지갑은 늘고 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죠. 빠져나간 그 코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ETF입니다. ETF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계좌로 코인을 사는 상품이에요. 미국에는 리플을 실제로 사서 담는 현물 ETF가 있는데요. 이 상품이 리플을 사면은 그 코인은 전문 보관회사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거래소 진열대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는 건데, 근데 이 ETF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죠? 6월 24일 하루 기록입니다. 이날 비트코인 ETF에서는 7,300억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더리움 ETF에서도 470억이 빠졌어요. 근데 같은 날 리플 XRP 현물 ETF에는 32억이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액수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근데 방향성을 보세요. 지금 시장 전체가 돈을 빼던 날에 리플에만 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80억 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3,800억이 리플 ETF로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가격이 최저점을 찍는 동안에도 이 돈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요. 그래서 상승한다는 거냐, 이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데이터를 공개한 타하 측 본인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에 가격은 실제 매수세가 계속 붙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이 진열대에서 물건이 빠져도 사러 오는 손님이 없으면 어떻죠? 가격은 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느냐?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요. 리플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돈 1,6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1,550원에서 1,240원 사이, 이쪽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과거에 8억 3천만 개 정도의 리플이 손바뀜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원래 시장이 기다리던 한 방도 하나 있었죠. 미국의 클레이티 법안. 리플 같은 코인의 법적 신분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법입니다. 원래 7월 초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미국 상원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도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리플을 확 끌어올려줄 대형 뉴스가 당분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법안 표결 전까지는 1,550원대 방어선을 지키면서 버티는 구간들이 이어질 거고요. 방어에 성공하면 1차 목표는 1,830원에서 1,860원 구간 회복입니다. 왜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그 근거는 오늘 본 데이터 그대로인데요. 팔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고 있고 바닥에서 꾸준히 사는 주체가 확인이 됐고 빚을 내가지고 하는 투기 물량들은 이미 청소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선물시장의 베팅 규모가 작년 7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떨어질 때 같이 무너질 거품이 별로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다만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1,500원 라인이 하루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받침대는 한참 아래 1,2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도 리플이 가장 강력했던 달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큰 하락 추세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만 믿고 움직이는 건 위험하겠죠. 리플이 올해 최저가를 찍는 동안에 바이낸스랑 업비트에서는 2억 2천만 개 정도의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빗썸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은 이게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특정한 움직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금 건수랑 거래 매집, ETF 자금까지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전부 파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상승의 방어선은 결국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1550원 방어선을 지켜주느냐,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열대가 점점 비어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7월 말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로 통과된다면 그때 시장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매매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할수록 감정이 흔들리고 또 계획했던 매매들도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수할 때 세운 계획들을 믿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설정해 두시면요, 불필요한 고민도 줄어들 거고 또 조급함에 대해서도 훨씬 더 덜해질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오래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향으로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내가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했다고 아쉬움을 가지기보다도 계획대로 수익을 실현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습관에 대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시장이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반년에 걸친 계속되는 폭락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지칠 만큼 지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지친 시장 한복판에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왔다는 점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 카드에 충전한 돈이요,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카드에 넣은 돈은 역대 최고치라는 거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그 돈의 88%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이 질문 한 개만 따라가 볼 예정이고, 마지막에 왜 리플 XRP가 서 있는지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13조 원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처럼 코인을 미리 넣어두고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긁는 겁니다. 페이먼트 스캔이라는 해외 데이터 회사가 이걸 추적하는데, 이 카드들에 들어간 돈이 누적 13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 들어서만 82%가 증가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결제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대체 뭘 충전을 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제된 돈의 88%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에 묶여 있어가지고 한 개가 항상 우리 돈 1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로 만든 미국 돈을 지갑에 넣고 그걸로 밥값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커지는 진짜 사용하는 돈의 수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 성장 자체가 시장 전체가 약세장인 이 폭락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죠. 과연 실제로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테더, 서클 같은 곳들인데 이 회사들이 돈 버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안전한 채권을 사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회사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 판에 깔린 돈이 전 세계에 400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장사죠. 근데 지난 6월 말 이 구조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아멕스, 블랙록, 구글까지도 140개가 넘는 기업이 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했다는 건데, 이름이 오픈 USD인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이자를 발행사 혼자 먹지 말고 참여한 회사들이 나눠 갖자라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주는 쪽에서 왜 이자는 너희만 먹냐 이러면서 자기 브랜드를 차린 거죠. 그리고 발표 당일 기존 강자였던 서클의 주가는 하루에 17%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 명단에서 서클도 테더도 페이팔도 전부 다 빠졌는데요. 그 명단에 리플이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이상한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회사거든요. RLUSD라고 해서 벌써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진 코인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은 기존 발행사들을 겨냥한 연합군 테이블에 자기 코인을 손에 든 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양쪽에 다 발을 건친 유일한 회사인데 왜 카드 공룡들은 서클을 밀어내면서 리플은 안으로 들여왔을까요? 그 정답의 실마리는 이미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작년 11월 당시 마스터카드가 조용히 발표한 게 하나 있었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 차례 다뤘었는데 작년 11월 당시 마스터카드 측에서 조용히 발표한 게 있었죠. 미국의 정식 은행 그리고 리플과 손잡고 카드 결제의 정산을 리플의 블록체인 위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산이 뭐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카드를 긁으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기서 끝이겠지만 그 뒤에서는 카드사랑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하루에서 4일씩까지도 걸렸어요. 그걸 리플의 장부 위에서 몇 초 만에 끝내보자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식 허가받은 은행이 공개 블록체인으로 카드 거래를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앞면에는 사람들이 카드에 13조 원을 충전하고 있고요. 그 뒷단에서는 카드사들이 정산 파이프를 블록체인으로 갈아 끼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무려 리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입니다. XRP를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라 금 같은 상품으로서 미국 연방법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법인데요. 이게 통과만 돼준다면은 XRP가 눈치 보지 않고 정산에 쓰이는 진짜 돈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통과 시에 연말까지 XRP 펀드로 5조 원 그리고 많게는 11조 원까지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XRP의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파이프가 이미 깔렸고요. 시장에 물은 차오르고 있고요. 수도꼭지 하나가 남은 상황.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돼준다면은 XRP 가격에 엄청난 상승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나오죠. 그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냐? 현재 나온 신호 3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비트와이즈라는 대형 운용사의 유럽 리서치 총괄이 이번 7월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논리가 재밌어지는데 지금 시장 대부분이 10월쯤 바닥이 올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10월달을 기다리면은 스마트머니들은 그 전에 미리 사고요. 그래서 바닥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 기차표랑 주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갑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30일 동안 소액 투자자도 중간 고래들도 그리고 그동안 매도만 했었던 대형 큰손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죠. 결국에 지금 시장의 매도세, 파는 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방향 자체가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자체 신호를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펀드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데 XRP 펀드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리플 지갑의 활동량은 2주 만에 72% 증가했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물량들은 청산돼서 1년 만에 가장 가벼운 상태가 됐습니다. 가격은 바닥인데요.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겹쳐보면요.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 시장 전체가 바닥을 다지고 스테이블코인과 카드 결제 인프라가 커지는 흐름 위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방아쇠가 되는 그림들. 근거는 오늘 보신 그대로예요. 하락장에서도 안 꺾인 결제 수요. 이미 깔린 정산 파이프.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가격은 꺾여도 쓰는 돈은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코인 카드에 쌓인 13조 원의 정체는 결국에 디지털로 만든 미국 돈이었고요. 카드 공룡들은 그 판을 직접 먹으려고 연합을 만들면서 리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플의 블록체인은 이미 카드 정산의 뒷면을 실험하는 무대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건 XRP를 진짜 돈으로 인정해줄 법안 하나만 통과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만약에 이 법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기관들의 돈은 과연 어떤 코인부터 싹 쓸어 담게 될까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긴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승할 것 같고 이번에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은 항상 예상치보다 빨리 꺾이기도 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매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매매를 반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상승 구간에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 고려해서 분할 익절 매도를 안내드렸던 이유들 역시 같은 원칙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바이의 한 은행이 비트코인을 약 1,900억 정도 사들였다고 발표했죠. 시장이 떨어지는 틈을 노려서 샀다는 건데 그야말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건 그 은행이 스스로 낸 발표라는 점은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 큰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이름 있는 한 분석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립토컨트라는 유명한 데이터 회사에 글을 쓰는 분인데요. 과거의 비트코인 상승장은 미국 기관들의 금고에 비트코인이 쌓이기 시작한 다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 미국 금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답답한 옆걸음,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이 신호는 분명히 미국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정작 이번에 큰돈을 넣은 은행은 미국이 아니라 두바이였습니다. 신호가 가리키는 곳과 실제로 돈이 움직인 곳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게다가 이건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이게 대체 왜 XRP랑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분석가가 본 신호가 진짜로 뭘 재고 있었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신호의 핵심은 사실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 금고에 담기느냐입니다. 여기서 금고라는 말을 잠깐 짚고 갈게요. 이 코인 세계에는 수탁이라는 게 있죠. 남의 코인은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을 수탁이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호 자체가 미국 기관들이 맡아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요,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매수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자산이죠. 저 두바이 은행도 사서 보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고객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될 때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걸로는 돈이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돈을 실제로 옮기려면은 시장에 돈이 지나갈 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XRP는 바로 그 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비트코인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 은행이 돈을 옮길 때 어떤 길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이 아닌 곳에 그 길과 금고를 조용히 깔아왔었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 결제 회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정식적인 인가를 받았죠. 그 인가 안에는 고객 자산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는 권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수탁 권한까지도 들어있고요. 유럽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럽 30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죠. 이 허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합 허가증입니다.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등기를 XRP가 돌아가는 장부 위에 디지털로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관을 리플이 맡았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실물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조각으로 바꾸는 걸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그 일에 XRP의 장부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순서대로 놓고 보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국의 금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 미국이 아닌 두바이 은행이 큰 돈을 넣었다는 뉴스, 그리고 리플이 미국 밖에 조용히 사무실을 키우고 허가를 쌓아왔다는 사실까지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었다는 거고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기관들의 코인돈, 그 무게중심이 미국 바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뉴스가 따라오기 1년도 전에 그 새로운 중심에 미리 가서 길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죠. 미국이 아니라 중동이야말로 리플의 사업이 가장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됐더라고요. 다만 리플이 가장 강력하다는 그 두바이에서 주체도 지금 오고 가는 돈의 대부분은 XRP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돈이라거나 RLUSD라는 걸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RLUSD는 리플이 만든 건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설계된 디지털 화폐죠.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길은 리플이 깔았지만 그 길 위로 다니는 게 아직 XRP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XRP는 언제 쓰이느냐? 리플이 온디맨드 유동성이라는 기능을 켤 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돈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통화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XRP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기능이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요약을 드리자면요. 길은 전부 다 깔렸고 리플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 다만 그 길 위로 XRP라는 차가 실제로 다니기 시작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지켜보셔야 되느냐? 하반기에 그 온디맨드 유동성 기능이 넓어지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라이던트 디지털이라는 상장 회사가 아프리카 쪽에 쓰려고 약 7천억 정도 규모의 XRP를 미리 확보를 해뒀는데 이게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당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XRP 가격은 지금처럼 약하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전체가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었습니다. 이 마니뉴스는 시장의 돈이 XRP 같은 다른 코인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안이 있죠.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서 규제 걱정을 덜어줄 클래리티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될 거라는 예상 확률이 74%에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1,500원, 1,600원 라인 중요한 지지선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차트가 약하다는 거는 짧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리플이 미국 밖에 길을 앞서 깔고 있다는 거는 훨씬 더 긴 호흡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자체가 층이 다르다는 거고 섞어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신호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지켜보라는 지도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요. 기관이 비트코인 샀으니까 XRP도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기관들의 코인 무게중심이 조용하게 미국 밖으로 옮겨왔고요. 리플이 그곳에 길을 가장 먼저 깔아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그 길 위를 XRP가 실제로 달리기 시작했는지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그 숙제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드려 볼 텐데요. 리플이 그 스위치를 켜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 과연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단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수익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요, 시장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낮은 비중으로서 진입하고 또 작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쌓여야지 자신만의 기준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매매를 하려는 욕심들은 오히려 실수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를 함께 항상 안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먼저 수익 실현을 제1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먼저 실현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큰 수익을 먹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꾸준한 수익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좋은 투자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조금 놀라운 발표가 하나 나왔죠. 트럼프 측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이 공식 서류에 그대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합니다. 이 소식에 코인 시장은 바로 들썩였고요. 다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봐라, 이제 대통령까지도 코인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다.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도 당연히 반가워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로 리플한테 좋은 소식이 맞는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들 웃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사실은 뭘 지켜보셔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발표가 뭔지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높은 공직자가 한 해 재산을 얼마나 벌었는지 서류로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가 무려 90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트럼프가 코인으로 번 돈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자기 이름을 붙인 코인에서 나왔죠. 그 코인 하나에서만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코인 사업까지도 더해지다 보니까 이 전체가 2조 원 가까이 됐다라는 거죠. 작년 한 해에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가족이 코인으로 번 돈까지도 전부 다 합치면요, 무려 3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갈게요. 이 2조 원이 전부 통장에 들어온 현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이랑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만 계산된 금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왜 이게 리플한테는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리플이 지금 뭘 기다리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께서 몇 년째 손꼽아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코인법, 클래리티법입니다. 이 클래리티법으로 인해 가지고 리플 XRP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럼 훨씬 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겠고, 리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상품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담당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또 리플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요, 이 애매함을 아예 법으로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면은 이번 트럼프 뉴스가 왜 중요한지 확 와닿게 되실 겁니다. 이 법은 작년 여름에 미국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상원의 담당 위원회까지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아주 순조로워 보이죠.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딱 하나에 걸려가지고 멈춰 있습니다. 이 법을 막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공직자가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어떻게 규제할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코인으로 이득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규칙을 얼마나 세게 넣을지를 두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규칙을 강하게 넣자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쪽은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클래리티법 전체가 표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인데요. 다시 트럼프 뉴스로 돌아가 볼게요. 하필 바로 이 순간에 무슨 일이 터졌죠?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무려 코인으로 2조 원 가까이를 1년 만에 벌었다는 서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싸우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공직자가 코인으로 돈 버는 문제였죠. 느낌이 오시나요? 대통령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걸 본 반대편에서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거 봐라. 그러니까 클래리티법 규칙을 더 세게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이 싸움은 더욱더 격렬해질 겁니다. 그럼 싸움이 격렬해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클래리티법 통과가 그만큼 더 늦어지겠죠. 다들 크립토 시장이 이겼다고 환호하던 그 뉴스가 정작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시간이에요. 미국의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달이면 국회가 긴 휴가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남은 시간이 8주일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그 짧은 시간을 두고 다른 큰 법안들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상원 의원은 다음 기회가 빨라야지 몇 년 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 예상도 최근 들어가지고 낮아졌어요.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높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확률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답답하시죠? 근데 이 사건에는 숨겨진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일로 코인이 두 가지 종류로 아주 선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부자로 만들어준 코인이겠죠. 그리고 이런 코인은 규제하는 사람들이 볼 때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괜히 시비가 붙을 거고 규칙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리플 XRP 같은 코인이겠죠. 리플은 몇 년 동안 조용히 규칙을 지키고 있고 정식적인 허가를 받는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준비에만 쓴 돈이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식 사업 허가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클래리티법을 만들어달라고 앞장서서 요청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규제를 피하는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원하는 회사인 거고, 그래서 코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터질수록 규칙을 지켜온 리플은 오히려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앞으로 이 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은 올해 안에 통과되느냐를 두고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요. 상원위원회도 통과시켰습니다. 큰 방향성은 이미 잡혔다는 뜻인 거고, 하지만 마지막 공직자 규칙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불과 8주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번 트럼프 뉴스가 또 겹치게 되면서 그 문제가 더 뜨거워져 버렸죠. 그래서 이번 법의 운명은 결국에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한 개는 공직자 규칙에서 타협이 되느냐, 또 다른 하나는 휴가 전에 표결 날짜가 잡히느냐. 이 두 가지가 풀리면은 통과, 풀리지 않으면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보셔야 될 거는 트럼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뉴스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공직자 규칙 문제가 정리가 되는지, 휴가 전에 표결 날짜가 잡히는지, 통과 가능성이 다시 올라오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진짜 신호겠고, 참고로 지금 리플 가격은 1,500원, 1,600원 라인 안팎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시장은 지금 계기를 하나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 계기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XRP 가격 그 자체보다도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코인으로 2조 원 가까이 벌었다는 사실은요,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법의 마지막 관문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이 규칙을 지켰던 리플이 왜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지 이것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 대통령이 번 돈이 아니라 이 법이 8월달 전에 표결에 오르느냐 이 여부겠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정말 통과된다면 리플 가격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자리까지 폭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시장을 보고서도 누구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고요. 누구는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는 시장 때문이 아니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겠고, 하나의 종목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시다면은 그 종목이 쉬어가는 동안 투자 자체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요, 지금 같은 구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실 거고,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리플의 흐름을 꾸준히 안내드리고 있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는 알트코인들을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볼 수 있는 습관, 이게 결국에 더 안정적인 투자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만드는 레이 달리오 측에서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술 변화는 버블을 만든다라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시장이 결국에 터질 버블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 올해 초에는 지금 분위기가 1929년 대공황이라거나 닷컴 붕괴 직전 도치 분위기의 약 80% 수준이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도요, 인공지능 AI에 쏟아붓는 돈이 수익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기업 이익부터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보도가 나왔었고,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상장을 미루는 쪽으로서 기울었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죠. 그러니까 폭락론 자체가 유튜브 썸네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월가 한복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 정반대편에 선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도 일시적인 하락은 항상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랑 로봇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은 압도적으로 우상향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근데 이 발언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이 공모가 21만 원에 110조 원을 끌어모은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었죠. 근데 상장 나흘 만에 고점 찍고 거기서 20% 미끄러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한가한 혼수가 아니라
이 자기 회사 주가가 흘러내리는 한복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주식 방어용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당연히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머스크보다 더 대단한 투자자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BJ 판데라라는 투자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돈을 대는 회사 출신으로서 최근에 자기 투자 회사까지도 차린 사람인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밥그릇을 태워버릴 만한 이 폭락을 응원한다라고요. 만약에 폭락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손해볼 직업의 사람이 오히려 폭락을 응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이 바로 이거를 두고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달리오, 머스크, 판데라 이 세 사람의 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보여요. 이 세 사람 다 조정이 온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터질 거라고 하고요. 한 명은 일시적인 하락은 늘 있다라고 하고요. 한 명은 아예 폭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진짜 싸움은 이 폭락이 오느냐 마느냐 싸움이 아니라 폭락이 지나간 다음에 과연 뭐가 남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겠습니다. 그럼 판데는 대체 뭘 믿고 응원까지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250년째 역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카를로타 페레스는 경제학자가 정리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세상을 바꾼 기술은 전부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거기에 돈이 몰려서 버블이 생겼고 그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황금기가 온다라고요. 운하도 그랬었고요. 철도도 그랬고요. 자동차, 컴퓨터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1800년대 영국의 철도 주식 광풍이 불었을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회사가 망했었죠. 근데 그 회사들이 깔아놓은 철도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어땠나요? 인터넷 회사들은 줄줄이 파산했지만 그들이 파산해가면서 깔아둔 광 케이블, 그러니까 인터넷 선만큼은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결국에 그때 깔린 선 위에서 나오죠. 그래서 판데가 남긴 문장은 딱 이겁니다. 재산은 죽지만 레일은 남는다는 사실들. 회사랑 주가는 사라져도요. 깔아놓은 기반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AI 사이클에서 그 레일은 과연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의 판데의 답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계산을 쓰는 컴퓨터랑 데이터 센터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레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계들이 주고받을 돈의 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 대신에 알아서 일하고 결제까지 하는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비서들이 진짜로 일을 시작하면은 자기들끼리 쉴 새 없이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 돈의 단위가 문제죠. 한 번에 10원도 안 되는 초소액대, 사람 속도가 아니라 기계 속도로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결제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카드 결제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에 새 레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레일이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던 지난 6월달 실제로 깔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인공지능 AI랑 로봇가 물건을 서비스 생산으로 폭발적으로 늘리면 정부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대규모로 무너질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빵 공장이 갑자기 100배로 커지면 빵값이 폭락하겠죠. 그럼 나라가 사람들 손에 빵 살 돈을 쥐어줘야지 균형이 맞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내놓은 해법은요. 연방정부가 수표로 지급하는 전국민 단위의 소득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인공지능 AI랑 로봇 없이는 미국이 1000% 정도 심지어 올해 초에는요. 인공지능 AI랑 로봇 없이는 미국이 1000% 파산한다고까지도 했습니다. 미국이 진 빚의 이자만 1년에 1550조 원이 나가요. 이게 국방비보다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상식 하나가 뒤집히죠. 많은 분들께서 AI 주식이 돈을 다 빨아가가지고 코인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머스크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정반대죠. AI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정부는 돈을 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지원금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 손에 쥐어진 돈의 일부가 흘러간 것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었고, 도지코인은 2021년 800원까지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110원 안팎이니까 그 고점에서 90%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페레스 패턴을 도지코인에 대입을 해보면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새로운 자산들이 나왔고 버블이 생겼고 또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일이 깔리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도지코인을 쳐다보지 않던 이 하락장에서 조용히 레일이 깔렸습니다. 이번 올해 1월 도지코인 재단이 지지한 첫 번째 현물 투자 ETF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죠. ETF는 주식 계좌로서 코인에 투자하게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미국의 두 금융 감독기관이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 금이나 원유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건데요.
결제기업 팍소스랑 제휴 뒤에는 실제 사용 지갑 수가 27% 늘어났고 미국 거래 플랫폼 칼시가 도지 무기한 선물, 그러니까 만기 없는 파생상품 거래까지도 열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2021년에 도지는 풀린 돈을 받아낼 통로가 개인 지갑뿐이었었는데 지금은 기관형 파이프까지도 미리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어떤 그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는요. 올해 여름까지는 이 무거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물밑에 레일 깔기는 계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공포와 실제 사이의 간격들이 좁혀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폭락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중장기 방향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가 정점이던 6월달 마스터카드 결제만 같은 인프라 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플 XRP 현물 ETF에는 누적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팔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았다는 신호인데 이 도지코인 시장에서는요. 6월 한 달 동안 상승 쪽에 걸었던 2천억 원치 규모가 강제 정산됐었고 리플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코인 숫자가 며칠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는 건요.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 없이 보관하러 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진짜 논쟁은 폭락이 오느냐가 아니라 폭락 뒤에 뭐가 남느냐고 250년의 역사는 재산은 죽어도 레일은 남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가 공포에 떨던 6월달 인공지능 AI 경제의 돈 레일이 마스터카드 주도로 깔렸고요. 그 위에 리플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논리의 종착지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시대고요. 도지코인은 그 시나리오를 받아낼 파이프를 이미 깔아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레일 이야기에는 아직까지 안 꺼낸 카드가 한 장 남아있는데요. 이 7월 말로 미뤄진 미국의 코인 교통정리법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막상 하락이 찾아왔을 때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가신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울 수가 있겠고 비중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결국에 이 장기 투자라는 건요.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성급한 매도보다는요. 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승장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까지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시장을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